안녕하십니까. 여덟 번째 강좌입니다. 미래차 한국이 승리한다. 여덟 번째 강좌가 되겠는데요. 오늘은 한국 자동차 산업이 그런 도전에 극복할 수 있는 역량이 얼마큼 있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저희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런 역량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그 한국 자동차 산업의 도전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그런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갖고자 하는 어떤 리서치 퀘스천은 기업의 성과는 어떻게 결정되는가? 그 다음에 한국 자동차 산업의 발전 메커니즘은 지금 한 60년 동안 현대기아 자동차 같은 경우에 어떤 것이 있는가? 그 다음에 미래 자동차가 한국이 승리하게 하는 역량이 지금 상황이 어떤가? 이거 좀 어려운 얘기인데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주는 시사점이 뭔가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국 자동차 산업의 발전은 어떤 위기에 대응하는 노력을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역량이 축적돼 왔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정부에서 조장한 위기고, 그 다음에 또 기업 자체가 조장한 위기가 결과적으로 위기를 극복하려는 노력이 학습을 통해서 동태적 능력 축적의 원동력이 됐고, 이런 동태적 능력 축적이 결과적으로는 혁신을 유도하면서 대한민국의 산업, 구체적으로 자동차 산업이 크게 발전한 원동력이 됐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또 다른 예로 디지털 변환에 있어서 반도체 산업과 그 다음에 스마트폰 산업이 그런 어떤 좋은 경험을 사례를 얘기해 주고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미래차 부분에 있어서도 결과적으로 새로운 도전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거다라는 거로 기대를 하면서 미래차의 동태적 대응 능력이 결과적으로 한국 자동차 산업이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 그런 식으로 결론을 맺고자 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떤 기업의 성과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가 기업의 성과를 나타내느냐라는 건데요. 이게 이제 기업의 최고 경영자가 있다고 한다면 환경과 자기의 역량을 알고 지피지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우고 그 전략을 수행하는 조직을 만들면 리더십을 발휘해가지고 성과가 나타난다. 기술성과 시장성과 재무성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기술성과 같은 경우는 어떤 특허, 신제품, 마켓쉐어, 그 다음에 파이낸셜 퍼포먼스라고 얘기하는 거는 매출과 이익이라고 얘기를 해보면 뭐가 기업의 성과를 결정하게 될까요? 이게 사실은 어떤 때는 환경이 그러니까 어떤 산업이냐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성과가 결정된다는 그런 논리가 있었고 또 하나는 누가 경영자냐, 누가 경영하느냐에 따라서 성과가 결정된다. 또 하나는 어떤 자원을 갖고 있느냐가 성과를 결정된다는 그런 논리가 있어 왔는데 이거를 새롭게 통합한 거가 뭐냐면 이런 세계 어떤 그 환경과 경영 주체 그 다음에 자원이 만드는 조정 메커니즘, 이거를 SER 메커니즘이라고 얘기하는데요. Subject Environment Resource Mechanism이라고 얘기하는 거가 결과적으로 기업의 성과를 좌우하는 어떤 그 원동력이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얘기하는 한국 자동차 산업, 특히 현대 경우에 그 창업주, 그 다음에 2세대, 3세대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그 당시에 있었던 자원을 그 환경에서 어떻게 활용했느냐라는 그런 어떤 메커니즘이 2대, 3대 거쳐가지고 어떤 메커니즘을 형성되면서 기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거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이다. 그 얘기를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지금 3대 경영을 하고 있는데요. 도요타도 마찬가지죠. 그러면은 그 어떤 그 3대 거치면서 좋은 성과를 나타나게 하는 원동력이 뭔가라는 것을 본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1대, 2대에서 나왔던 메커니즘이 3대에서 결정되면서 그런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를 보면서 어떤 한국자동차 산업의 역량이라는 걸 좀 살펴보고 싶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구체적인 기업을 얘기해가지고, 어차피 뭐 한국자동차 산업이라고 얘기하는 거가 현대기아 얘기를 하는 건데요. 정주영 세대, 정몽구 세대, 지금 정의선 세대라고 얘기한다고 한다면 그때의 환경은 어땠고 자원은 뭐였고 그 다음에 성과는 뭐였는가라고 얘기한다면 정주영, 정세영 세대가 1967년부터 87년까지 그 한 20년 동안 어떤 그 자립 전략으로 고유 모델의 자동차를 미국에 수출했다는 게 1세대의 논리라고 얘기한다면 정몽구 세대 같은 경우는 어떤 그 품질 경영을 통해서 글로벌리제이션을 하면서 세계 탑5가 됐고 지금 정의선 회장 세대에 있어서는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것처럼 미래 자동차 산업에 있어서의 어떤 격렬한 경쟁의 와중에 있으면서 그 초입에서 나름대로 좋은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자동차 산업의 발전이 어떻게 됐는가를 한번 살펴보는데 이거는 제가 그 2013년에 현대자동차 스피드 경영이라는 책에서 많이 나온 내용을 굉장히 요약한 건데요. 이 책은 왜 썼냐면 제가 외국에 많이 가면 한국 자동차 산업은 어떻게 이렇게 빨리 발전했냐?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우리도 따라할 수 있느냐? 그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거에 좀 답변을 해만 되겠다라고 제가 정년 근처에 2013년이니까 정년 전이네요. 썼던 그런 책인데요. 그 내용을 제가 요약을 해서 한국 자동차 산업의 메커니즘을 설명하면서 앞으로 이런 메커니즘이 지속된다면 결과적으로 좋은 성과를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식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주영, 정세영 세대를 얘기한대요. 67년부터 87년까지 무예설유를 만드는 도전 정신이 문제를 해결하는 원동력이었다. 한국 자동차 산업의 발전을 어떤 조립, 생산, 창출, 선도 단계라고 제가 만든 그런 거였는데 지금은 선도 단계가 됐지만 초기에는 외국 모델을 조립했고 그 다음에 이거를 대량 생산했고 그 다음에 우리 모델을 만들어서 해외 진출하면서 다음에는 이제 2010년대 이후에는 세계를 선도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왔다. 그때 필요한 기술은 어떻게 됐느냐? 이때는 기술을 많이 도입을 했고요. 이때도 기술을 생산 단계에서도 도입했지만 창출 단계부터는 우리가 독자적인 기술을 많이 도입했다.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우리 카이스트에서 만든 모델인데요. 개발도상국가는 기술을 어떻게 발전시키는가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개발 아니면 개발도상일 때는 어떤 외국의 기술을 그것도 외국의 오래된 기술을 획득하고 소화하고 개량하는 그런 단계가 되고 이걸 조금 더 넘었으면 어떤 증진국이 되면 외국의 그래도 새로운 기술을 다시 획득하고 소화하고 개량하는 물론 돈을 주고 이제 기술을 사야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developed country라고 얘기하는 개발도상국가를 지나서 신흥국을 지나서 선진국이 된다는 것은 스스로 기술을 제너레이션하는 그런 단계라고 얘기해 본다고 한다면 우리 자동차 산업이 이런 어떤 과정을 거쳐가지고 크게 발전했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한국 자동차 산업이 그 정주영, 정세영 세대 때 굉장히 많이 발전했는데 그 발전한 원동력을 저는 두 가지로 딱 정리를 합니다. 방향과 속도. 방향. 정부가 공급과 수요 정책을 만들면서 쉽게 얘기하면 한국 모델 차를 만들어서 해외 시장에 팔아라는 그런 전략이었고 기업이 이런 전략에 맞춰서 고유 모델을 굉장히 어렵게 개발했고 이런 것들을 수행한 어떤 최고 경영자의 리스크 테이킹 기업가 정신이라고 얘기하는 거가 어떤 그 한국 자동차 산업이 그 70년대 80년대 크게 발전하는 원동력이 됐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방향을 이렇게 정해졌다면 정부와 기업이 정했다면 그 속도를 만드는 행동의 원동력은 뭐였는가? 최고 경영자는 말할 것도 없고 기술자나 경영자, 근로자들이 굉장히 열심히 한 거가 결과적으로는 속도를 한국 속도, 나중에 현대 속도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과학 지식 기반
이때 공과대학을 졸업했던 우수한 인재들이 무슨 자동차, 그다음에 전자산업 같은 데 많이 들어갔다는 거가 결과적으로는 속도를 빠르게 하는 원동력이었다. 물론 그때 이제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이 열심히 노력했다는 것도 중요한 어떤 원동력이 됐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어떤 관련 산업의 발전이라고 얘기하는 거가 한국자동차 산업이 크게 발전하는 원동력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 정책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중국에서도 얘기했는데요. 공급 정책과 수요 정책이죠. 정부 정책이라는 거는 공급 및 수요, 그 다음에 어떤 표준 정책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정부는 한국 모델을 한국 사람이 만들어서 한국 시장은 말할 것도 없고 해외 시장에 팔아라 라는 그런 정책이 공급 정책이고 수요 정책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그 한국 시장은 한국 차가 팔아야 되니까 일본 차나 수입차는 들어온다 못 들어온다 못 들어온다. 그래서 일본 차는 1997년 이후에 IMF 때문에 할 수 없이 들어오게 한 거고요. 그 다음에 1988년 올림픽 이전에는 수입차를 못 들어오게 해서 한국의 시장은 한국차가 독점하도록 만드는 그런 정책을 썼다. 지금은 FTA죠. 이런 게 어려운 그런 거죠. 근데 그때는 가능하게 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외국 기술하고 합작보다는 기술을 도입해서 한국 기업이 그거를 기술을 가지고 어려움이 있지만 자동차를 만들고 고유 모델을 만들어라 그런 얘기였죠. 그 다음에 정부가 하는 정책 중에서 인력을 공급하는 과학기술 인력, 공과대학을 육성한다든지 무슨 카이스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도 중요한 어떤 공급 정책 중의 일환이었다.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무슨 택시 면허를 내줄 때 국산차한테 우선권을 준다. 국선권이 아니라 거의 독점권이죠. 이런 것들도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부품업체 같은 경우에는 어떤 현대모비스나 만도 같은 중견 부품업체들이 많이 생겨났고, 그 다음에 포스코 같은 스틸, 그 다음에 삼성, 그 다음에 LG 같은 전자회사, 섬유회사, 타이어, 그 다음에 플라스틱,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어떤 한국 자동차 산업의 발전을 지지해주는 어떤 관련 산업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무슨 그 한국 자동차 산업에 크게 발전에 공헌했던 사람들은 기술자나 경영자나 노동자, 엔지니어들인데 이들은 왜 이렇게 열심히 했느냐? 정부가 위기를 만들었죠. 어떻게 위기를 만들었어요? 언제까지 고유 모델 승용차를 만들어서 해외에 수출해라 라는 어떤 시간과 양을 정확하게 정부가 제시를 하고 그거를 못하면 업계에서 쫓겨나게 만드는 그런 위기를 만들었죠. 그래서 이거를 정부가 조장한 위기다. 그런 말을 쓰는 건데요. 1975년까지 국산화율 85% 이상인 무슨 승용차를 1500cc 승용차를 만들어서 무슨 얼마 이상을 수출해라 뭐 이런 걸로 정확하게 제시를 하면서 위기를 조장했고 그래서 그런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 엔지니어들이나 근로자들, 경영자는 말할 것도 없고 굉장히 열심히 노력했고 그 다음에 외국 기술을 어떤 도입해서 이거를 소화 개량해서 이거를 우리 걸로 만들어서 혁신하려는 그런 어떤 노력을 했다. 이게 한국 경제 발전에 아니면 한국 자동차 산업에 굉장히 큰 원동력이었고 이렇게 열심히 한 한국 사람들 때문에 한국의 기술이 Dynamics of the Technological Learning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기술 학습이 굉장히 동태적으로 돼 왔다. 이게 자동차뿐만 아니라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지금 한국 경제를 크게 발전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원동력이 됐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래서 1970년대 일본 학자들이 한국은 기술자들이 스폰지같이 기술 흡수 능력이 굉장히 강력하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0년대 경제 발전을 하기 위해서 공과대학을 늘리면서 공과대학의 인재를 흡수해서 지금은 의과대학 때문에 좀 문제가 되고 하는 건데 이때 우수한 인재들이 공과대학을 졸업하고 한국의 어떤 그 자동차, 반도체, 그 다음에 전자, 나중에 이제 건설 이런 거에 인재를 하면서 한국 경제 발전을 발전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원동력이 됐다. 또 하나는 수출을 하다 보니까 수출 시장에서 많은 요구가 오는 거죠. 그래서 수출 시장에서 요구를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면
위기를 맞게 되니까 그런 외부에서 오는 자극, 외부에서 오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생존 투쟁을 한 거가 결과적으로는 자동차 산업을 발전시키는 원동력이었다. 그래서 정리하면 국산 모델을 만들어서 수출해라 라고 하는 정부가 조장한 위기, 그 다음에 수출 시장에서 오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어떤 노력이라고 얘기하는 거가 한국의 어떤 그 동태적 기술 학습을 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했고, 그 다음에 그게 기술 역량이 됐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가? 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김윤수 교수님이 책에서 쓰신 그런 내용인데, 한 6가지로 얘기를 했어요. 이게 이제 60년대, 70년대 얘기하는 거고, 지금도 이런 어떤 DNA가 남아있는 거죠. 1950년 한국 동란 이후에 어떤 절대적인 빈곤에 가난에 한을 맺힌 사람들이 가난을 극복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첫 번째 한국인이 열심히 노력하는 노력이었다.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미트 재팬, 일본을 통해서 우리가 분단이라는 어려운 아픔을 겪었고 절대 빈곤을 겪었기 때문에 우리가 언젠가 일본을 뛰어넘는다라는 그런 노력을 엄청나게 많이 했고 지금도 한다. 그러니까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삼성전자가 소니를 초월한 것, 그 다음에 제가 항상 주장하지만 현대 기아가 누구를 도요타를 초월하는 거가 저는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그 디자이어, 어떤 본능적 욕구다 그런 말을 좀 쓰는 거죠. 그다음에 남북 분단의 긴장감이라고 얘기하는 거가 결과적으로는 한국인들을 어떤 그 일체감을 형성시키면서 열중할 수 있는 어떤 원동력이 됐다 그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사계절이 뚜렷하다는 거가 춥고 덥고 그러니까 특별히 추울 때 생존 얼어 죽지 않고 생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되겠어요? 석유를 사야만 되고 석탄을 사야만 되고 하는 그런 거가 그러려면 이제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어떤 웨어가 있어야 되니까 웨어 벌이를 하기 위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야만 됐다 그런 얘기죠. 저는 동남아 국가에 오래 살았는데요. 거기는 뭐 겨울이 거의 없으니까 어떤 겨울의 추위를 견디기 위한 그런 노력 같은 것들이 그렇게 없어서 그렇게 뭐 강인하게 문제를 대처하겠다는 생각이 별로 많지 않은 그런 상황이다라는 걸 저는 이제 느꼈고요. 그 다음에 6.25 때 어떤 그 대한민국의 아니면 남북한의 어떤 그 건물만 파손한 게 아니고 어떤 구습, 제도, 양반 쌍놈이라는 어떤 그 전통적인 반상을 파괴해가지고 누구든지 대통령이 될 수 있다. 누구든지 프레젠트 사장이 될 수 있다는 어떤 평등의식이라고 얘기하는 거가 결과적으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한국 사람들의 평등의식이 결과적으로는 열심히 하는 원동력이 됐고 또 하나는 치열하게 입시를 공부하느라고 대학 입시한다고 뭐 하루에 뭐 10시간씩 15시간씩 공부하는 그런 노력이 나중에 어떤 일을 할 때도 오랫동안 그 책상에 앉아 있는 아니면 일터에 앉아 있는 원동력이 됐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코리안 스피드가 스프릿이 됐고 한국의 속도가 됐고 한국의 코리안 칼처가 됐고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오늘날 한국이 크게 경제 성장하는 원동력이 됐다라는 걸로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정몽구 시대는 1987년부터 2020년까지 거의 한 30년이 넘는 40년 가까운 세월을 정몽구 이대장께서 했는데 이때 했던 거가 품질 경영이고요. 다른 말로 하면 이거는 신속함이 한국의 경쟁력이었었는데 현대스피드나 한국속도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때 품질 경영을 통해서 신속 정확으로 발전했고 그 다음에 세계 글로벌리제이션을 하는 공장과 그 다음에 무슨 연구시설 같은 것들을 글로벌 컨텍스트에 옮기는 그런 거가 한국 자동차 산업의 2세대의 어떤 문제 해결 능력이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현대 스피드라고 얘기한 것처럼 결과적으로는 생산 기술에 있어서 제품 기술에 있어서 경영 기술에 있어서 크나큰 성과를 나타냈다. 뭐를 통해서 빠른 속도를 통해서 물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공장을 빨리 건설한다든지 그래서 북경 현대속도라는 게 이때 나왔고요. 그 다음에 품질 향상을 굉장히 빠르게 해서 신속 정확한 그런 제품을 만들어냈다든지 신제품 개발 속도, 기술 추격 속도, 제품 기술에 있어서는 경영 기술에 있어서는 세계화라든지
브랜드 가치 향상 속도를 굉장히 빨리 하는 거가 이 세대에 있어서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이 크게 발전하는 원동력이 됐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1990년대 초에 세계 자동차 산업의 신제품 개발 기간을 어떤 하버드 연구팀에서 저도 참여를 했는데요. 그 신제품 하나 개발하는데 얼만큼 시간이 걸리느냐라는 거를 측정했는데 한국이 56개월이었고요. 일본이 45개월 이런 정도였었어요. 그런데 그때 나온 게 뭐냐면 한국이 미국이나 유럽보다도 더 빠르다. 그래서 생각보다도 훨씬 빠르다라는 거였죠. 물론 이제 그 일본은 더 빨랐죠. 그래서 한국은 일본을 따라잡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고 이 나온 결과가 90년대는 일본의 20개월, 36개월이었지만 2000년대 되면 18개월이 22개월로 줄고 그 다음에 2010년대 되면 18개월로 주는 그래서 일본은 이제 12개월로 줄었죠. 도요타 같은 경우에 이렇게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는 걸 보여줬다. 근데 문제는 신제품 개발은 굉장히 빠르게 하는데 제품의 품질이 좋지 않았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100대당 결점수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거는 많으면 많을수록 결점수가 많으니까 좋은 건 아니죠. 그런데 현대가 1998년에는 도요타가 162일 때 현대는 269였는데 결과적으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품질을 향상시켜서 2004년 되면 도요타를 추월해서 결과적으로는 도요타라보다도 더 좋은 품질을 달성하게 되는 거가 2000년대 중반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자동차 산업이 크게 발전하는 어떤 시기였다. 품질 경영을 통해서. 그래서 백대 단결 점수가 아주 굉장히 급속도로 빠르게 2015년까지 줄어들어 가지고 세계 제일 탑 클래스에 속하는 품질 수준을 달성했다라고 하는 거가 현대자동차의 2세대에서의 경쟁력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품질은 좋아지면서 결과적으로는 브랜드 밸류가 크게 향상하는 그런 시기였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2002년에 8.2 100만 달러에서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104까지 크게 성장하는 그래서 랭킹이 84위에서 40위까지 성장하는 그런 노력을 보여줬다. 그런 얘기죠. 이런 것들이 그 정몽구 회장 때 나타난 현대자동차의 어떤 그 발전의 메커니즘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거를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정몽구 회장이 등장한 1987년 이후에 기아 현대를 통합한 1999년에 현대 기아가 대개 10번째였는데 이게 쭉 성장을 해가지고 2016년 되면 세계 5번째 회사가 됐고 2023년에는 3번째 회사로 크게 성장하는 원동력이 됐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정몽구 회장 시절에 품질 경영과 글로벌리제이션을 통해서 크게 성장하는 그런 어떤 메커니즘을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거고 그게 결과적으로는 한국 자동차 산업이 2000년대부터 2010년까지 크게 성장하는 영업이익과 그 다음에 매출액에서 크게 성장하는 원동력이 됐고 오늘날은 2023년에는 도요타하고 거의 비슷한 어떤 영업이익률 10% 넘는 영업이익률을 2023년에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2023년에 좋은 성과라고 얘기하는 것은 세계 3대 자동차 메이커로 성장한 원동력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러한 어떤 그 메커니즘이 지속되면서 그걸로 가지고 성장을 했다.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정몽구 회장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그 어떤 신제품 개발을 하고 이거를 양산에다 잘 연결해 가지고 신제품을 아주 이음매 없이 잘 양산에 들어가 가지고 좋은 제품을 만들어내는 그런 건데 그런 걸 하기 위해서 현대자동차가 남양연구소에 파이어트 플랜트라는 걸 만들었죠. 이게 뭐냐면 그 시작차를 만들어 보는 공장을 연구소에다 줘가지고 한 3천억 정도 들은 걸로 돼 있는데요. 2005년에 연구소에 줘가지고 이게 아마 폭스바겐 이후에 그 세계 몇 번째 안 되는 그런 사례인데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 프로덕트 엔지니어링과 프로세스 엔지니어링을 이음매 없이 잘 관리했다는 거가 그 현대자동차가 크게 성장하는 중요한 원동력이 한번 됐다. 그런 얘기를 좀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현대그룹의 부품 업체들 아니면 관련되는 어떤 부품 업체들의 기반이라고 얘기하는 거가 크게 발전한 원동력이 됐고 앞으로도 이게 중요한 건데요.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2005년에 결과적으로 7조 3천억에서 2010년에는 13조, 2012년에는 30조, 2023년 작년에는 60조에 가까운 그래서 세계 6대 부품 회사로 성장하면서 현대 기아 자동차를 성장을 도와줬고 또 다르게 얘기하면 현대 기아 자동차의 성장이 현대 모비스의 성장을 크게 도와주는 어떤 호혜적인 관계로 어떤 mutual beneficial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크게 성장했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그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에 있어서 그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이라고 하는 거가 자동차 산업에 큰 발전을 했는데요. 그게 뭐냐면 도요타의 발전을 보면 다큐멘테이션, 문서화를 많이 하고 그다음에 문서화를 해가지고 나타난 기록을 꼼꼼하게 살펴봄으로써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고 카이젠, 개선을 통해서 옛날 것보다 다르게 한다. 그러려면 문서화가 잘 되면 된다는 게 이제 도요타의 기본적인 논리인데 그때는 컴퓨터가 별로 없었던 때라고 얘기한다면 현대자동차가 발전할 때는 IT가 크게 발전했고 한국의 IT의 인프라가 굉장히 잘 갖춰진 그런 때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IT의 발전을 경영혁신에 많이 활용해가지고 다큐멘테이션이라는 게 자동적으로 되는 그러니까 디지털 정보를 입력하면 여러 군데 같이 기록이 되고 그다음에 그게 잘 검색이 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얘기하는 거가 도요타가 60년대, 70년대 항상 손으로 써가지고 했던 그런 다큐멘테이션의 역량을 현대 같은 경우는 IT 기술의 활용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했다. 그래서 글로벌 통계센터라는 게 제가 현대자동차 자문교수할 때 있었는데요. 보면은 회장실 옆에 굉장히 큰 방이 있어가지고 세계 모든 공장의 오늘 생산량, 그다음에 생산 속도, 그다음에 품질 현황, 문제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벽에다가 전산화 시켜가지고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을 했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문제가 있으면 그 자리에 당장 지시를 해가지고 신속하게 대처하고 과감 의사결정을 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집중적인 고난이고 황제 경영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게 꼭 좋은 뜻은 아니지만 다른 식으로 보면은 효율성을 강조하는데 굉장히 큰 공헌을 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면 어떤 디지털리제이션 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의 미래 자동차 경영에 있어서도 이러한 어떤 SER 메커니즘이라는 게 이런 DNA가 크게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기여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라고 하는 거가 현대기아차가 이거를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디지털 기술을 잘 활용하고 현대기압 통합이라는 것, 그 다음에 한국인의 어떤 부지런함, 현대기아차의 유용무용 자원이라고 하는 것, 현대건설이라든지 현대그룹의 자원이라고 하는 것, 정보통신기술, 그 다음에 기업가 정신이라고 얘기하는 거가 다이나믹 캐퍼빌리티 빌딩을 했고 이게 현대차가 결과적으로는 프로덕트 이노베이션, 프로세스, 매니지먼트 이노베이션을 하게 하는 그런 운동력이 됐다. 이거는 제가 스피드 경영에서 얘기를 한 건데요. 그러니까 ICT 기술을 한국 현대자동차가 잘 활용해서 이게 프로덕트 프로세스뿐만 아니라 매니지먼트로 혁신하는데도 잘 활용했다. 이게 한국이 갖고 있는 경쟁력이다. 그런 얘기를 좀 할 수 있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어떤 크라이시스 매니지먼트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어 왔지만 세계 여러 곳에 어떤 공장을 운영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빠르게 압축 성장하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신제품 개발하고 이거를 프로세스 양산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마케팅해서 애프터 서비스까지 연결하는데 일관되게 문제를 통합하면서 어떤 스트롱 인볼브먼트 어떤 그 최고 경자가 강력하게 즉각적으로 개입하는 그런 문화라는 거가 정정회담 때는 말할 것도 없고
그다음에 정몽구 회장 때도 이게 정착이 됐고, 그게 결과적으로는 어떤 문제를 빨리빨리 미리미리 하는 원동력이 돼왔고, 그게 현대자동차의 어떤 그 DNA다라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그 정주호 강원대학교 교수라는 분이 조영재 교수하고 그 에그자일 프로덕션 시스템 기민한 생산 방식이라는 그런 책을 냈는데요. 그게 그 도요타의 린 생산 방식에 대해서 현대자동차는 그거하고 다르게 기민한 생산 방식이라는 거를 어떤 창안하고 개발해서 한국 자동차 산업, 특히 현대자동차의 경쟁력이 원전이 됐다, 그런 얘기죠. 도요타가 도요타 생산 방식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했다면 현대는 기민한 생산 방식이다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이거는 어떤 그 재벌의 위계 구조, 그 다음에 어떤 규모의 다양성과 유연성을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엔지니어 주도의 learning by improvisation이라는 얘기인데, 이게 이제 극한 상황을 극복하려는 그런 노력이 결과적으로는 높은 모듈화를 만들었고, 이게 이제 현대 모비스가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권위적 실험주의라는 말을 썼는데, 상대적으로 그러다가 민주적 실험주의라고 한다면, 현대 같은 경우는 어떤 CEO의 강력한 리더십을 통해 가지고 어떤 상향적인 것보다는 하향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원동력이 됐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더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고요. 지금 얘기하는 도요타 생산 방식하고 또 다른 성격으로 현대차는 그 세계 3등이 되는 어떤 원동력을 만들었고, 그 기반에는 기민한 생산 방식이라는 거가 깔려 있다. 이거에 대해서 뭐 다른 반론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지만, 아무튼 그런 문제 해결 능력이라는 거가 현대가 발전하는 원동력이었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저는 그 처음에 말씀드렸던 퀄리티, 그 다음에 functionality, 그 다음에 price라는 첫 번째 동태적 삼각형이 두 번째 어떤 공장의 운영, 그 다음에 전략적 대응 능력, 브랜드라는 걸로 확장이 됐고, 현대자동차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결과적으로는 value chain management, 현대그룹 내에 어떤 전체적으로 이익을 관리하는, 현대모비스가 이익을 높일 거냐, 현대자동차가 할 거냐, 아니면 현대위아가 할 거냐 하면서 현대차그룹에서의 value chain management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이익을 확대시켰고, 그 다음에 새로운 어떤 기술, 그 다음에 글로벌리제이션을 통해 가지고 이런 어떤 경쟁 삼각축 9개를 동시에 다발적으로 관리하면서 현대가 정몽구 회장 시대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결과적으로는 현대자동차 발전의 어떤 디딤돌을 해왔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처음에 어떤 그 품질이 좋아져 가지고 그 다음에 브랜드를 높여서 처음에는 이제 가격을 싸게 해가지고 어떤 문제를 해결했다면, 그 다음에 품질을 좋게 했고, 품질이 좋아지니까 브랜드가 좋아지고, 브랜드가 좋아지고 가지고 한 5년 지나면 프라이스 리더십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을 올려도 사람들이 더 많이 사게 된다, 그런 얘기죠. 이게 현대자동차가 뭐 제네시스라든지 최근에 어떤 전기차 같은 걸 만들어서도 그만큼 브랜드가 높아졌다는 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 굉장히 원동력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인더스트리얼 리더십이 생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품질 경영이라고 얘기하는 거가 브랜드 경영의 전 단계로서 현대자동차가 크게 성장하는데 큰 원동력이 됐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 잠깐 쉬면서, 그러면 한국은 앞으로 스마트카에서 경쟁력을 갖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이유를 제가 뭐라고 했냐면, 스마트폰에서도 인텔, 아니, 애플, 그 다음에 샤오미, 삼성전자가 승리했듯이 스마트카에서도 테슬라, 그 다음에 BYD, 중국은 뭐 BYD 말고 다른 것도 있을 수가 있겠어요. 현대가 승리할 것이다라는 어떤 단순 무식한 논리를 펴왔다고 한다면, 그거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하는 게 필요하겠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저는 삼성과 소니의 경쟁을 굉장히 유의 깊게 봐왔는데요. 그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인풋, 사람과 돈과 인센티브라는 거를 인풋으로 했고,
그 다음에 스루풋은 아주 스피드하고 과감한 어떤 노력, 한국인의 노력, 삼성전자의 노력이 결과적으로는 페이턴트를, 특허를, 신제품을, 퀄리티를 좋게 하면서 성과를, 재무 성과로 프로핏과 브랜드 밸류를 높여서 이게 소니를 초월하는 원동력이 됐다. 그런 얘기죠. 소니가 1945년에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1969년에 창립이 됐습니다. 그런데 소니는 아날로그 기술에 있어서 점진적으로 오랫동안 잘 발전을 해왔지만 삼성전자는 물론 아날로그로 출발했지만 디지털로 전환하는 시기에 굉장히 빠른 노력을 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에서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통해서는 2004년부터 페이턴트가 삼성전자가 소니를 초월하는 그런 어떤 실적을 보였고 그거하고 곁들여서 결과적으로는 삼성전자의 이익이 2004년 되면 소니의 10배가 되는 그런 성과를 나타내게 됐다라는 그런 거죠. 이게 제가 오랫동안 두 회사를 비교하면서 만들었던 그런 논리인데요. 자세한 디지털 숫자는 여기에서 제시하지 않고 전체적인 흐름을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브랜드 밸류가 2000년에 200억 달러 소니, 그 다음에 삼성전자 50달러 4배였다가 소니는 점점 줄어들면서 결과적으로는 2004년 되면 삼성전자의 브랜드 밸류가 소니를 초월하는 그런 성과를 보였다. 그러니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있어서 한국 기업이 굉장히 좋은 성과를 보인 그런 어떤 사례를 한번 보여주고 있다. 그 다음에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보에서 그 다음에 유선전화, 그 다음에 무선전화, 픽처폰에서 스마트폰으로 지나가는 사이에 벨이라든지 모토로라, 노키아, AT&T 이런 많은 기업들이 면면하는 과정에서도 유일하게 삼성은 피처폰에서 스마트폰으로 전환하는데 성공했다라는 그런 새로운 어떤 그 경험을 얘기할 수가 있겠고 그게 곁들여 본다면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도 어떤 이런 스마트 카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서도 그런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역량을 발휘할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신규 진입하면서 기술로서 애플이 스마트폰을 리드했다면 중국의 샤오미나 화웨이 같은 경우에는 중국 정부의 초월 전략, 그러니까 유선 전화는 우리가 못했지만 무선 가지고 스마트폰 가지고 세계를 리드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정책이라는 게 뭐예요? 중국 기업이 중국 스마트폰을 만들어서 중국 시장에 팔아라. 중국 시장 중에서 결과적으로는 정부나 아니면 정부가 영향력을 맺힐 수 있는 그런 수요자들한테 스마트폰을 사도록 하겠다. 그게 지금 사회주의 국가 중국이 어떤 정부의 영향력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크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원천적으로 시장이 크잖아요. 16억이니까. 이게 어떤 중국의 샤오미가 세계적인 리더가 될 수 있는 원동력이 됐다고 한다면, 삼성전자는 기존 어떤 유선전화 아니면 퓨처폰 중에서 스마트폰으로 생존하는 유일한 어떤 사례가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기업의 어떤 역량, 우수성, 넓게 보면 한국인들의 역량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런 역량이 어디에 자동차 부분에서도 나타나면 된다.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나타난다. 그런 얘기죠. 근데 스마트폰과 스마트카라고 얘기하는 거는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나 인공지능이나 클라우드나 커넥티비티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동일한 그런 논리를 갖고 있다. 그래서 테슬라의 CEO 같은 경우는 스마트라는 거는 움직이는 스마트폰이다. 움직이는 어떤 컴퓨터다. 그런 식으로 정의를 하면서 문제에 접근을 하면서 세계를 리드했다고 한다면 스마트폰에서 성공한 한국이 스마트카에서도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어떤 기대를 갖게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노키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나가다가 애플이 2007년에 등장했는데 이 문제에 제대로 접근하지 못해서 결과적으로는 터치스크린이라든지
3D 인터페이스 같은 거에 어떤 적응할 수가 없어서 이건 뭐죠? 하던 대로 그냥 우리는 픽처폰 열심히 하는 게 좋지 않겠어? 라고 생각하다가 결과적으로는 노키아가 어떤 그 흥망성쇠를 겪은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한다면 반대로 그 삼성전자는 소니를 초월했고 그 다음에 픽처폰에서 스마트폰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다이나믹 캐퍼빌리티 빌딩 위기를 대처하기 위한 굉장히 어려운 노력을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픽처폰에서 스마트폰으로 성공했다. 그런 얘기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2007년 6월에 애플이 아이폰을 처음으로 내놔서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는데요. 이거를 보고 나서 2009년 삼성은 스마트폰 개발을 착수해서 6개월 후에 안드로이드 베이스한 어떤 그 스마트폰을 만들어내가지고 2010년에 갤럭시 S1을 개발했다. 그런 얘기죠. 그 굉장히 빠른 시간에 한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유명한 얘기 중에 하나가 토요일 날 오후에 부품업체 불러가지고 설계도 주면서 다음 주 월요일 날 아침까지 갖다 주라 라고 요구했다는 거죠. 굉장히 무식한 그런 건데요. 그러니까 그러면 부품업체는 토요일 날 오후, 일요일 날 없이 노력해가지고 월요일 날 아침에 갖다 줘. 부품을, 그러니까 부품을 납품해야만 되는, 그것도 한 업체만 하게 아니라 두 세 군데다 줘가지고 그중에서 제일 좋은 거를 선택하게 하는 그런 위기를 조장했고 죽고 아니면 살기로 열심히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빠르게 문제를 해결했다. 그래서 2013년, 3년 지나가지고는 삼성이 애플이 15%였을 때 삼성은 32%로 어떤 마켓 리더가 됐다. 그 다음에 2011년부터 2022년까지 마켓 리더로서의 어떤 자리를 계속 지켜왔다. 그런 얘기죠. 근데 2023년에 아마 세컨드 리더가 됐는데 어쨌든 그 갤럭시가 스마트폰에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개월 내에 문제를 해결했고 이거는 삼성인 그룹이 갖고 있는 삼성전자의 모바일폰 사업부하고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부, 그 다음에 삼성 디스플레이라는 세 개의 어떤 디비전에서 경쟁과 협력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가 문제를 해결했던 가장 큰 원동력이다. 그런 얘기를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현대자동차 경우에 있어서도 현대모비스라든지 그 다음에 현대 관련된 어떤 그 오토 에버넷이라든지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든지 이런 어떤 현대그룹 내에 어떤 자원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라고 하는 거가 어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서도 중요한 그런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삼성전자는 동태적 능력을 축적했다. 첫 번째 인사평가 시스템에서 연공서열에서 능력 위주로 해가지고 이게 1998년이니까 결과적으로는 2000년대 이런 것들이 적용되면서 각 개인이 내부의 경쟁을 폭발해서 스마트폰에서의 동태적 능력을 축적을 가속화하는 어떤 인사평가 시스템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어떤 부품을 개발하거나 어떤 신제품 개발할 때 사내외 서너 개의 부서에다가 개발 경쟁을 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어떤 그 컴페티션을 유발했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구글 안드로이드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채택해서 구글의 어떤 그 문제 해결 능력을 해결할 수 있었다. 사실은 삼성전자도 초기 스마트폰을 개발할 때 바다라는 독자적인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개발하려고 노력했어요. 근데 하다가 이게 안 되는구나 라고 해가지고 그걸 포기하고 그 안드로이드를 채택했다. 그런 얘기죠. 이거는 현대자동차의 경우에 있어서도 독자적인 OS를 개발하는 것 아니면 구글 안드로이드 오토모티브나 안드로이드 오토를 어떻게 혼용해 사용하는 거에 어떤 시사점을 줄 수 있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은 스마트폰을 삼성전자 LED 사업부하고 삼성 SDI의 별도의 어떤 조직이 있죠. 여기에다가 병행 개발을 하게 해가지고 똑같은 일을 두 군데 시켜가지고 어떤 굉장히 치열한 경쟁을 하게 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뭐야? 특허가 700개, 750개가 각각 나오도록 하는 이런 것들이 기술 경쟁이었고 그 다음에 기술 경쟁의
결과로 좋은 제품을 만들었고, 특허가 나왔고, 특허에서 좋은 제품이 나왔고, 이 제품이 결과적으로는 마케팅에 활용됨으로써 문제를 해결했다. 그 다음에 삼성 디스플레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TV를 만들기 때문에 삼성이 갖고 있는 액정 회사죠. 디스플레이의 우수성이라고 하는 거가 삼성 스마트폰의 액정의 선명도라든지 아니면 성능을 좋게 하는 원동력이 됐고, 이게 경쟁 강점의 원동력이 됐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크게 발전했고, 그 다음에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KT 같은 경우는 유선 전화에다가 무선 전화를 더했는데도 불구하고 SK나 LG하고 경쟁하면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나타냈다. 그런데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삼성전자나 KT 같은 경우는 기술 인력을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육성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다. 제가 실제로 카이스트 다닐 때 보면 80년대 후반에 그 삼성전자의 그 산학 장학생이라고 해가지고 삼성전자 다니면서 카이스트에서 전자공학 박사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뭐 몇십 명씩 있었어요. 그 다음에 KT 같은 경우는 그 박사를 받으러 오는 게 아니라 그 카이스트에 있는 사람들이 KT가 요구하는 몇 과목을 들으면 나중에 KT에 채용해주는 그런 특혜를 줘가지고 그런 공부를 시키는, 그래서 미리 인재를 육성하려는 그런 노력 같은 것들을 유난히 열심히 했던 거가 오늘날 크게 발전한 원동력이 된 게 아닌가 싶고요.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삼성전자나 KT가 이 스마트폰이라든지 그 다음에 무선 전화에서 성공할 수 있던 원동력은 저는 삼성전자가 반도체 사업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돈을 벌었기 때문에 그 유동성이 재무동성이라고 얘기하는 거가 삼성이 스마트폰에서 굉장히 많은 자원을 투자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됐고 이게 스마트폰의 어떤 그 경쟁 강점, 어떤 그 성공 원동력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KT 같은 경우도 유선 전화망을 독자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유선 통신에서의 수익성이라고 얘기하는 거가 무선 통신에 투자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됐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 말씀은 왜 드리냐면 현대자동차의 앞으로의 경쟁 원천은 뭐다? 유동성이다. 현대자동차가 지금 내연기관이라든지 아니면 하이브리드라든지 이런 데서 물론 이제 전기차도 포함하는 거고요. 그래서 얼만큼 돈을 많이 벌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가 현대 자동차가 미래차에서의 경쟁의 원천이 된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로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현대기아차의 역량이라는 건 뭐냐라는 거를 정리를 해보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1세대, 2세대, 3세대를 지나는 동안에 현대 기아 자동차의 SER 메커니즘이라는 게 만들어졌다. 이런 환경 변화에 경영자는 정주영, 정세영, 그 다음에 정몽구, 정인선이라는 사람은 이런 환경 변화에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자원을 가지고 어떻게 대처를 해서 미래에 대응해만 되겠는가라는 어떤 메커니즘, SER 메커니즘이라는 게 현대자동차 내에 흐르고 있다라고 한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여러 가지 많은 위기를 잘 극복했듯이 한국 경제가, 한국 자동차 산업이, 현대자동차가 엄청나게 많은 위기가 있었지만 그 위기를 극복하려는 굉장히 동태적인 노력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좋은 성과를 나타냈다고 한다면 이게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를 할 수가 있겠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2003년에 정의선 회장이 출범한 지가 3년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뭐 정의선 회장이 그전에도 관여를 했지만 회장으로서 등극한 건 2020년이라면 지금 세계 3위가 됐다. 저는 1970년대 중반에 공과대학을 졸업하고 자동차 회사에도 두 군데 정도 있고 그랬었는데요. 그때 제가 현대가 아닌 다른 자동차에 잠깐 있다가 나중에 현대도 좀 다니고 그랬는데 그때 GM이나 뭐그 토요타, 그 다음에 무슨 뭐 포드, 그 다음에 폭스바겐, 피아트 이런 걸 보면서 야 우리는 어떻게 언제 이렇게 크게 발전해서 이런 회사들하고 경쟁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그런 식의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제 현대가 포드나 뭐 무슨 미쓰비시는 말할 것도 없고
혼다 같은 것도 다 초월해가지고 GM도 초월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세계 3위가 됐다는 게 이게 엄청난 발전이다라고 그냥 쉽게 얘기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얘기하는 전기차, 그 다음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라고 얘기하는 그런 차에서도 굉장히 좋은 성과를 가지면서 포트폴리오를 잘 만들어내고 있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영업이익률도 10%가 넘으면서 2023년에 좋은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거가 오늘날 어떤 미래차를 경쟁하는 데 초기 단계에서의 현대의 어떤 상황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한국자동차의 나갈 길이라는 거 하는 거를 하이투자증권에서 얘기했는데 어떻게 테슬라처럼 하게 할 건가? 그 다음에 OS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 IT 문제, 데이터 문제, 그 다음에 어떤 그 내연기관이나 하이브리드나 아니면 퓨얼셀, 전기차를 어떤 식으로 잘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갈 건가? 그 다음에 어떤 내연기관의 체질을 어떻게 미래 자동차의 체질로 전환할 건가? 그러니까 리가시 코스트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라는 어떤 그런 본질적인 문제에 있다. 그건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자동차사가 갖고 있는 7가지 도전. 이거 말고도 물론 내부적인 도전 여러 가지가 많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건 잘 설명했죠. 제가 7가지가 있다는, 7가지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다이나믹 다이버시티와 언서터니티가 아주 격동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어떤 환경에서 이 현대라는 조직은 어떻게 유연성을 가지고 그랜 트랜스포메이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 가지고 좋은 성과를 나타낼 거라는 그런 어떤 상황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Fear-K, 지식을 기반으로 유연하고 신바람 나고 잽싸게 반응하는 그런 조직이 돼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실제로 현대 정의선 해상 체제에서 문제라고 얘기하는 거는 어떤 이 아키텍처, 그 다음에 전기차, 그 다음에 자율주행차라고 얘기한다면 지금 해결해만 되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다. 이게 이제 기술적으로 상당히 많은 것들이 있는데 OS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하드웨어 플랫폼이라든지, 그 다음에 오늘 많이 되는 AI 문제, 그 다음에 데이터 센터의 문제라고 얘기하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건가라는 어떤 그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아키텍처 같은 경우는 이 GMP라는 걸 통해서 나름대로 성과를 좀 보여왔다고 한다면 전기 자동차 같은 경우에 있어서 배터리 같은 경우에 한국의 배터리 메이커의 도움이 결과적으로는 현대기아 자동차의 EV, 일렉트릭 그 그린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는데 어떤 자원이 됐고, 문제는 이제 이 OS라든지 어토노머스 드라이빙이라든지 어토노머스 비클의 문제, 그다음에 인공지능의 문제, 그다음에 어떤 그 인포테인먼트의 문제라는 것들을 어떻게 극복해야 한다는가라는 어떤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죠. 그래서 이 EGMP 플랫폼이라는 거는 나름대로 성공한 어떤 능력이 됐고, 그 다음에 싱가포르에 스마트 팩토리를 만들었고, 물론 인도네시아에도 이제 EV 팩토리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 미국의 조지아에도 내년 초에 어떤 전기 자동차 공정이 완공되고 하는 그런 어떤 세계 글로벌리제이션을 했고, 그 다음에 인도에 GM 공장을 인수해가지고 인도에 한 100만 대의 능력을 갖게 됐다는 것도 현대가 갖고 있는 어떤 어, 자원의 중요한 어떤 원동력이 됐다. 그런 얘기죠. 배터리 같은 경우에서도 현대가 한국의 배터리 메이커들과 협력을 통해서 경쟁 강점을 유지하거나 확보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AV 같은 경우에도 어떤 모션라이즈하는 회사를 통해서 현대가 투자하는 회사죠. 회사를 통해서 어떤 데이터 확보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거는 조금 더 강화할 필요가 있는 그런 노력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OS를 독자적으로 개발하려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폭스바겐이나 도요타 같은 경우도 OS를 독자적으로 개발했다는 노력을 하다가 그 성과가 그렇게 잘 나타나지 않고 있는 어려움이 있는데, 현대도 유사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이런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건가라는 거가 문제 해결에 있어서 중요한 거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현대는 하이브리드란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퓨얼셀
그 다음에 일렉트릭 피클, 그 다음에 내연기관이라는 데 있어서도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를 그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 이게 결과적으로는 트럼프가 내연기관의 유용성을 연장시킨다고 한다면 현대로서는 그거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조제 공장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그 전기차 전용 공장을 하다가 필요하다고 하면 하이브리드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유연하게 대처하고 있다. 현대가 갖고 있는 유연성인데요. 그런 것들이 그 트럼프 시대에 어떤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얘기하면 어떤 소프트웨어 경쟁력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현대가 그렇게 높지 않은 단계에서 이런 것들을 극복해야만 되는 어떤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OS 같은 경우에서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독자적으로 OS를 개발하려는 노력이 있는데 이게 지금 다른 회사들과 마찬가지로 어떤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그 리비안과 협력을 하고 플랫폼에 있어서는 그 다음에 뭐 샤오뽕 같은 데도 협력을 하는 거를 찾는다고 한다면 현대 같은 경우에도 이런 문제 어떻게 극복할 건가 역량을 아주 기민하게 늘리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지금까지 구조라든지 전동화라든지 자율주행에 있어서 필요한 한국 기업의 경쟁력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실제 경쟁력의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런 부분, 특별히 자율주행 부분에 있어서의 이런 갭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는 거가 구체적으로 내가 이런 노력을 통해서 이렇게 역량을 극복해야만 된다는 거를 제가 제시하기는 어렵고요. 이런 어떤 문제에 직면해 있고 이런 부분에서의 역량을 높여야만 되는 그런 어떤 숙제를 안고 있다라고 언급하는 정도가 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어떤 일렉트릭 피클이라든지 그 다음에 프로세스 매니지먼트 이노베이션에 있어서 이노베이션 폭발이라고 얘기했다면 제품 혁신, 공정 혁신, 경영 혁신에 있어서 테슬라와 BYD와 현대가 살아남는다고 한다면 제가 관심 갖는 거는 이 테슬라와 BYD에 비해서 현대는 어떤 경쟁을 강점을 갖고 미래 전기차에서 어떤 리더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물론 뭐 토요타나 폭스바겐, GM도 여기다 참고로 썼지만 얘들이 어떻게 되는가에 저는 크게 관심 있는 게 아니고 이런 그 어떤 그 내연기관 업체 중에서 생존해야만 되는 생존할 걸로 예상되는 현대기아는 테슬라나 BYD와 더불어서 어떤 능력이 시간별로 10년, 20년, 30년, 40년 때 어떻게 변모하는가를 측정하면서 역량을 길러내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시사점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한국의 자동차 산업은 위기를 극복하려는 노력을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한국이 크게 발전했다. 그 다음에 혁신을 통한 메커니즘이라는 게 한국의 산업, 특히 자동차 산업에 있어서는 현대의 3대를 통한 동안에 그 SER 메커니즘이라는 게 만들어졌고 이게 3대 이후에도 계속될 것이다라는 그런 어떤 기대를 하고 있다. 그래서 현대차라고 얘기하는 것은 DNA가 빠르게 밀리밀리 현대차 속도라는 것이 있듯이 이런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어떤 집중력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양궁의 사례를 얘기 들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현대자동차가 갖고 있는 어떤 그 무형자산 메커니즘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로는 한국은 반도체 스마트폰에 있어서도 어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있어서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고 좋은 성과를 실제적으로 보여왔고 문제를 해결해 왔다. 그런데 미래차라고 얘기하는 거는 지금 전인 미답에 한 번도 없었던 굉장히 복잡하고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Challenge and Response를 잘해왔다면 New Challenge and then New Response. 저는 현대자동차를 공부하면서 Challenge and Response, Re-Challenge and Response 그런 말을 썼는데 이번에는 이제 또 다른 강력한 Response, 강력한 챌린지를 아니면 스티무러스를 받게 되는 거고 이거에 대응해야만 되는 레스폰스, 이노베이션을 해야만 되는 요구에 직면해 있다. 그러면 이 경우에 이런 어떤 문제를 어떤 조직을 가지고 어떤 리시브를 가지고 어떻게 해결하면 될 건가라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가
다음 9번째에서 얘기되는 그런 노력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역량을 확보하는 것, 특히 이제 autonomous driving 같은 경우에 어떤 신규 역량을 확보하는 것은 개인을 영입하거나 기업을 인수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죠. 사내 역량을 증진시키고 교육 훈련을 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외부에 합작사를 만든다든지 파트너십을 만드는 것. 근데 최근에 현대가 파트너십을 많이 하고 있죠. GM도 다, 웨이모, 삼성전자, 뭐 KT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은 그런 어떤 기업들과 얼라이언스를 하고 있는데 현대는 초기에는 셀프 리라이언스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공장을 항상 새로 짓고 남의 공장 사지도 않고 그 다음에 기술을 개발할 때 물론 처음에는 이제 기술 도입했지만 스스로 개발하는 그런 노력을 해서 발전한 게 현대의 경쟁력이 원천이라고 한다면 지금은 얼라이언스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어떤 그 오픈 이노베이션이 필요한 시대가 됐고 그 다음에 정의선 회장이 이런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개방적으로 문제 접근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죠.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제가 현대자동차의 역사상 외국의 공장을 인수한 건 아마 최근에 인도 공장, 인도 GM 공장을 인수한 거 말고는 없을 거예요. 옛날에 제가 그 우즈베키스탄을 많이 다닐 때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대우 우즈베키스탄 공장을 현대가 인수하는 게 어떠냐 그런 걸 했었는데 나중에 인수하려고 그러다가 다른 문제가 있어가지고 인수를 못했었는데 그때 제가 카자흐스탄하고 우즈베키스탄을 많이 다녔었는데 현대가 우즈베키스탄 대우 공장을 인수하는 거가 굉장히 필요하다는 그런 식의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걸 꼭 인수하는 게 좋겠다 그런 식의 생각을 하셨었는데 그때 이제 청사가 들어 안 됐는데요. 그런데 지금 이제 현대가 GM 공장을 인수한다는 걸 보면서 이게 좀 항상 새로 만드는 것보다는 얼라이언스 하거나 바이하는 것도 필요하겠다는 그런 어떤 경영 철학이 바뀐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이런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근데 사실은 도요타하고 협력한다는 거는 도요타하고 경쟁하기 위해서 도요타하고 협력하는 거죠. 다시 말해가지고 도요타하고 협력해서 예를 들어 수소 자동차 부분이죠. 그래서 중국하고 그다음에 테슬라한테 경쟁하기 위해서 도요타하고 협력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경쟁하다가 금방 돌아설 수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자주적인 노력, 자기의 역량이라고 하는 거가 협력의 원동력이 된다. 그러니까 현대가 다른 많은 파트너십을 갖고 있다는 거는 현대가 그만큼 역량이 있어서 다른 파트너들이 현대하고 협력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 매력이 있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현대가 그런 매력을 계속 지켜나갈 수 있는 능력을 계속 유지하는 거가 자동차 산업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원동력이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걸린 것 같은데요. 제가 8번째 강좌를 준비하면서 하루는 늦었는데요. 엊그제 정적인 소용돌이도 있어서 제가 마침 그거를 녹화를 막 하려고 그러는데 그런 발표가 있어서 이걸 좀 이따 해도 되겠구나 해가지고 하루를 늦춰가지고 이틀이네요. 이거를 오늘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저는 한국의 산업이 크게 발전했듯이 한국 자동차 산업은 더 크게 잘 발전해만 되고 그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있다. 그거를 어떤 계량적으로 제시할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SR 메커니즘이라는 걸 통해서 그런 역량이 있어왔고 그런 역량이 지속되고 있다 한다면 미래에 굉장히 다양한 도전이 있죠. 당장 트럼프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는데 그런 문제가 지금까지도 있어왔고 앞으로 당연히 있게 되겠지만 우리 한국은 아니면 현대자동차는 그런 문제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동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왔다. 그래서 미래자동차 산업 부분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도전이지만 잘 극복할 수 있을 것이고 극복해만 된다는 그런 논리에서 8번째 강좌를 준비를 했습니다. 8번째 강의는 이걸로 마치고요. 다음 강좌는 maybe 다음 주 화요일이나 수요일까지 마지막 현대자동차의 대응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주에 지금까지 있었던 9번째 거를 쭉 정리를 해가지고 랩업을 하는 종합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8번째 강좌는 이걸로 마치고요. 그뭐 좋은 코멘트나 의견이 있으시면 이 댓글이라든지 아니면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의 의견을 전달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8번째 강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경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어제 제가 그 한국 자동차 공학 할리몬이라는 그런 조직이 있는데요. 자동차 오래 했던 분들이 모여가지고 공부도 하고 뭐 얘기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건배사가 한국이 세계 1등을 위하여 이렇게 건배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좋은 참 그래도 좋은 건배사구나 그런 식의 생각을 좀 했는데 어쨌거나 한국 자동차 산업이 크게 발전하는데 우리의 힘을 모으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면서 제 8번째 강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단히 고맙습니다.